네, 수출 단계별 실무 두 번째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송 조건입니다. 운송 조건은 선적과 인도 조건으로 부를 수 있는데 무역 거래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목적으로 운송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역계약 체결 시에는 선적 조건에는 선적 시기, 선적 방법, 선적 장소 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선적 시기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정한 기간의 선적 조건이 되겠습니다. 특정 일자의 선적이 있고 그다음에 단월의 선적 조건이 있고 연월의 선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기간에 대한 선적 조건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특정 기간의 선적 조건 예를 들어서 shipment within 2 months from the date of contract 계약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선적을 한다. 혹은 delivery within 4 weeks after receipt of LC. 그래서 LC를 수취한 후 4주 이내에 인도를 한다. 이런 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적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with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언제 이내에 하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적 방법에는 할부 선적과 분할 선적이 있습니다. 우선 분할 선적은 선적을 한 회로 한정을 해서 선적 기간 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선적이 가능한데 이것은 수출업체의 옵션입니다. 선적을 횟수에 제한은 따로 없고 신용장에서 별도의 문구가 없어도 금지 문구가 없다면 분할 선적은 가능합니다. 다만 할부 선적은 선적 시기를 수회로 가능한데 정해진 수량과 횟수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는 할부 선적에 대한 그 옵션은 수입 업체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선적을 불이행했을 때 해당되는 그 할부 선적 부분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LC 거래세는 상실되는 그런 조건이 할부 선적이다. 다음은 환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트랜스시먼트라고 하는 환적은 선적항에서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직항이 없어서 다른 선박이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 해상운송이나 복합운송에서는 환적은 일반적이지만 환적에 대해서 금지 지정이 없는 한 환적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적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선적 기간 내에 선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선적 지연이 있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 시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위험으로 물품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카고 인슈런스, 적하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적하보험은 해상 운송에 이루어지는 마린 카고 인슈런스, 해상 적하보험과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운송보험, 트랜스포트 인슈런스, 또 항공에서 이루어지는 항공 적하보험, 에어 카고 인슈런스 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험 조건의 약정 사항을 보면 보험 계약을 체결했을 때, 무역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험 조건에서 약정해야 될 사항으로는 보험 계약 체결자와 보험료 부담자,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료를 받게 될 피보험자와 담보 위험과 담보 기간, 그다음에 손해보상 범위와 보험 목적분의 보험 가액에 따른 보험 금액과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운송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담보 조건으로 누가 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가는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담보 조건의 선택에 있어서 보통 우리는 담보를 협회 적하약관 ICC, 인스티튜트 카고 크로즈를 주요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구약관과 신약관이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구약관과 신약관을 모두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 시에 우리가 매매 당사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과 담보하고자 하는 손해 범위, 또 이를 정산할 수 있는 보험료 등을 고려해서 계약 화물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보험 조건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협회 보험 약관 중에 ICC A 조건, 신약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구약관에서는 올 리스크, 그래서 모든 위험들을 담보하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약관 중에 기본 약관은 ICC A, B, C에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관에서는 FPA나 WA, 올 리스크 중에 하나로 부부의 범위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보험 조건과 당사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계약자, 폴리시 홀더라고 하는 사람은 보험회사,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로부터,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일 수도 있지만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물품 매매 계약과 관련된 적하보험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고 매매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와의 보험계약 체결 의무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이익을 가지게 될 피보험자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3-15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대한 여부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보험 금액은 insured amount라고 부르는데 보험계약 당사자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의 최고 한도액을 보험 금액이라고 하고 무역계약에서 위험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 보험 금액과 부보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 CIF와 CIP 조건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경우에 부보 금액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CIF 조건에서는 110% of CIF invoice value처럼 송장 가액에다가 10%를 부과한 금액으로 부보하게 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도 달라지므로 보통 송장 금액의 10%를 가산한 최소 부보 금액을 보험 금액으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증권의 의의와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며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행이 되고 양도 가능한 유통증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계약 시의 유의사항으로는 수출에서 보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무역계약 시 가격 조건을 CIF와 CIP 조건으로 체결했을 경우 단 두 건밖에 없습니다. 자, 보험증권은 통상 두 통을 발행하며 그중 한 통은 보험 업무가 이행되면 나머지 한 통은 증권이 무효가 됩니다. 신용장 거래에서 취급할 수 있는 보험 서류는 보험회사 또는 대리인 또는 보험 인수업자, 언더라이터가 발행하고 서명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부보 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 대상물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고자 하는 최고의 책임 한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보 금액은 결국 보험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용장에서 부보 금액을 상업송장 금액의 110%로 부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보에 대한 통화는 신용장에서 표시된 환어음의 표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부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수출대금 회수와 수입대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도인이 수출 물품을 인도를 약속하고 매수인이 수입대금에 대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거래의 계약입니다. 이때 매매계약 시의 수출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약정을 하고 있는데 무역거래에서 이용되는 대금 결제 방식에는 송금, 추심, 신용장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대금의 회수 절차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수출대금 시점별 대금 결제 유형으로는 선지급과 동시지급, 후지급이 있습니다. 선지급에서는 CWO, TT in Advance, 레드크로즈 LC가 있고 동시지급 결제 방식에는 COD, CAD, BP, 그다음에 Site LC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지급 결제 방식에는 DA와 유산스 LC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에 대한 차이를 보면 송금 방식은 수출상이 선적 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송하고 수출대금은 수입상이 자발적으로 은행에서 송금하여 수입상의 신용이 중요한 결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심 결제 방식은 URC-OEE라고 하는 국제 규범이 존재하며 수출상이 선적 서류를 추심 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상이 지정한 추심은행으로 송부를 하고 추심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여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지급하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역시 수입상의 신용이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장 방식은 UCP 600과 ISBP 745의 국제 규범이 존재하며 수출상이 선적 서류를 매입은행을 통해 수입국의 개설은행으로 송부를 하고 개설은행은 직접 수출대금 결제를 매입은행을 통해서 수출상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신용장의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심 결제 방식과 신용장 결제 방식의 차이인데 우선 대금 지급의 책임이 추심에서는 수입상이고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되겠습니다. 국제규범은 두 방식 모두 존재하고 물품의 소유권이 추심에서는 당연히 수입상이고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역시 추심은 좀 싸며 신용장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에 추심 결제 방식에서는 서류에 대한 선적 서류에 대한 심사 의무가 없지만 신용장 방식에서는 개설은행의
심사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추심은 후지급 방식을 사용한다면 신용장은 매입 방식을 통해서 선지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바로 위에 어음 지급인은 추심에서는 수입상입니다. 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되겠습니다. 송금결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상 입장에서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성이 가장 적으며 수입상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 부담이 크고 물품의 인수 보장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결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송금 결제 방식은 신용장 개설이나 선적서류 작성, 환어음 발행, 추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피해서 서로 상호 간에 신용거래가 이루어질 때 적합한 거래입니다. 위험 지역에 있어서의 거래처와의 거래라든지, 다음에 초반 거래라든지, 다음에 신규 거래 등에서는 사기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자, 송금 결제 방식의 장단점을 보면 수출상 입장에서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성이 거의 없고 수입상의 입장에서 자금 부담이 크고 물품의 인수 보장에 대한 위험이 높다. 신용장 개설이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심 결제 방식에서는 수출상이 먼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지에 있는 거래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수입상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을 통해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종류에는 지급 인도 조건 DP, Document Against Payment, 수출업체가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해서 일람 출급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인도 조건은 DA입니다.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수출업체가 수출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기한부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장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을 대신해서 수입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출상에게 약속하는 증서를 말하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는 수출상은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들, 서류 제시나 날짜, 다음에 제출 서류, 다음에 기타를 이행하고 그 증거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용장은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장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게 각각 3, 4가지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방식에서의 단점으로는 거래를 위해서 요구되는 금융서류와 상업서류가 많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서류 검토 및 심사의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은행이 수입자에 대한 신용을 대신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금융수수료, 개설수수료나 환가료 혹은 대체료나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 또 담보물 등의 은행에 지불하는 금융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용장에서는 기본 당사자들이 있는데 신용장 개설 의뢰인은 기본 당사자가 아닙니다. 기본 당사자는 수익자와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은행이라고 하면 개설은행의 취소 불능 신용장에 대해서 개설은행의 수건이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하는 그 은행이 확인은행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confirming bank가 됩니다. 자, 우리가 신용장을 개설했을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수익자나 개설 의뢰인의 회사명이나 주소 등은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신용장 금액은 숫자와 문자를 모두 병기를 하되
금액 앞에 about나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쓴다면 10% 이내에서 과부족을 인정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shipping date나 혹은 expiry date 및 제시되는 날짜를 표시하는데 해석상 오해 소지가 없도록 월 단위의 표시는 문자로 표시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날짜 표시 앞에 to나 until과 같은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그날도 포함을 합니다. 서류 제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일률적으로 서류 발행, 운송 서류 발행일 이후 20일까지로 제시일을 제시하고 20일이 경과된 서류는 스테일 BL, 유효기간이 경과된 BL로 은행에서는 인수가 거절되고 있습니다. 또 신용장 개설 은행에 명시적으로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하는 문구가 표시가 되어져 있다면 이는 양도가 가능한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선적 서류의 종류와 통수, 또 선적 서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만 합니다. 선적 기한과 선적항 또는 도착항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분할 선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특수 조건으로 수익자는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이행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설자에게 통보를 하여 변경을 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signed commercial invoice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작성자가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회사 명판을 반드시 찍어야 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다음은 8번째 환어음의 의미와 당사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어음이란 영어로 bill of exchange 또는 draft라고 하는데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서 환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인 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서면 지불 지시서가 되겠습니다. 환어음과 약속어음과 수표에 대한 비교 내용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발행자가 환어음은 채권자인데 약속어음과 수표는 채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외상으로 꾼 사람이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약속어음과 수표고 물건을 팔고 외상으로 주고 다음에 청구하는 사람은 바로 환어음입니다. 환어음, 채권자입니다. 자, 환어음의 당사자에서는 발행인, 드로우가 있습니다.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 수출상이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지급인이 있습니다. 드로우위.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환어음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수취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위탁받은 채무자, 개설은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취인이 있습니다.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 수입자가 되겠죠. 자, 환어음의 종류에는 운송서를 첨부하면 화환어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화환어음으로 영어로는 clean bill of exchange라고 부릅니다. 지급 만기일에 따라서 일람불 어음과 기한부 어음, 다음에 일람 후 정기 출급과 일자 후 정기 출급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환어음의 지급인에 따라서 은행어음과 개인어음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환 청구 가능 여부에 따라서 상환 청구 가능 어음과 상환 청구 불능 어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지급인이 환어음에 대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환어음을 매입한 선의 소지인이 어음의 발행인에게 대금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어음 중에 상환 청구 가능 어음은 수출상이 선적을 한 이후에 매입은행에 가서 환어음을 제시하고 결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매입은행은 해외에 있는 개설은행에다가 자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청구가 되면 끝이 나는데
언페이드 지급 거절이 됐을 경우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발행인인 수익자한테 상환 청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다시 상환 청구된 어음은 가능 어음은 수출자가 매입은행에다가 수출 대금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환어음의 발행 형식은 운송 중의 분실이나 지연에 대한 유통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1권, 2권 세트로 발행을 합니다. 환어음에 있어서 배서는 김형식 배서와 지시식 배서, 다음에 백지 배서와 추심 위임 배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환어음의 기재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상업송장입니다. 커머셜 인보이스는 수출업자가 수출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매매거래 명세서를 말합니다. 수출자에게는 수출 물품의 배급 청구서 역할이고 수입업자에게는 수입계산서 및 물품의 명세서 역할을 합니다. 상업송장에서는 견적송장과 선적송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견적송장은 매매계약 성립 이전에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시하는 거래 물품에 대한 가격 계산 자료입니다. 반면 선적송장은 실제로 선적된 화물의 내용과 가격을 명시된 서류로서 보통 우리가 수출송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의 영수, 화물의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파주와 운송인 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증빙 서류로서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선적하여 이를 해상 운송을 거쳐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 되겠습니다. 선화증권은 발행 시점에 따라서 선적 선화증권과 수취 선화증권으로 구분하고 수화인을 기재하는 것에 따라서 김형식 선화증권과 지시식 선화증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선적 서류에서 무역대금 결제 시에 제출되는 서류에는 기본 서류로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이 있습니다. 또 기본 서류 외에 수입자 요청에 따라서 수출자가 요구되는 서류로는 포장명세서와 검사증명서, 중량 및 용적 증명서, 분석 증명서, 수익자 증명서가 있고 수입국의 통관 절차상 세관에서 요구되는 서류로서는 영사송장, 세관송장,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포장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선적 화물의 포장과 포장 단위별 명세, 단위별 순중량과 총중량, 포장의 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Certificate of Origin은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검사증명서도 수입자가 확실한 물품의 상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외국한 은행에서 선적 서류를 매입할 때 심사되는 내용으로는 정규성과 일치성, 다음에 적법성과 적법성 판단이 있겠습니다. 무역금융과 무역어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업체가 자금을 융통하는 데 이용되는 금융으로 일반 수출입금융과 설비 용역 수출금융, 다음에 농수산물 수출 준비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무역어음은 신용장의 수익자인 수출업체가 신용장을 근거로 인수기간을 지급인으로 하는 발행하는 기한부 환어음이 되겠습니다. 무역금융을 할 때 수출신용장 및 제출서류에서 수출신용장은 수입자가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서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수입신용장은 수출상이 상대국으로 받을 경우 수출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신용장에 사용되는 서류로서 환원과 운송 서류가 있습니다. 자,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환 은행이 국내 완제품 또는 원자재 생산업체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지급 보증서로서 국내 업자 간의 거래용 신용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구매 확인서는 수출업체가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방법 중의 하나로서 은행의 지급 보장과 무역금융 대상이 아니고 구매 확인서를 이용한 실적의 모두 수출 실적으로 인정되는 거래가 바로 구매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무역금융에는 총액 한도 무역금융과 수출 한화음의 매입이 있습니다. 총액 한도 무역금융은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취급 세칙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고 물품이나 용역의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적전에 지원되는 단기성 무역금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국 유전스는 우리나라 개설은행이 원자재 또는 연지급 수입 대상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체 신청에 의해서 기한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업체에게 일람축구 조건으로 대금 전액을 지급해 줌으로써 연지급 기간 동안 여신을 국내 외국환 은행이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적적 금융은 수출업체가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제공되는 금융으로 수출을 이행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선적 후 금융은 선적 후에 신용장이나 추심 방식으로 발행되는 수출 판호금을 수입제에서 결제되기 전에 미리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 지원 제도로서 선적전 수출 보증부터 여러 가지 수출 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관이란 세관을 통과하는 것을 말하며 관세법상에서는 수출, 수입, 반송의 세 가지 통관 절차가 있습니다. 통관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업무와 더불어서 관세법상의 중요한 기능을 통관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출 통관 절차는 수출 신고 후 30일 이내에 통관을 하면 됩니다. 수출 통관 절차는 자동 수리와 화면 수리, 그다음에 종이 서류의 승인이 있습니다. 수입 통관 절차 역시 품목이 보세권역에 반입해서 요건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수입 신고를 하고 신고서에 대해서 관세를 납부하고 신고가 수리되고 있습니다. 관세 종류에는 관세 과세 목적과 과세 방법, 과세 근거에 따라서 재정관세, 보호관세로 구분할 수 있고 과세 방법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와 혼합세가 있습니다. 과세 근거에 따라서 국정과세와 협정과세, 다음에 편익과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 환급은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부한 관세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개별 환급과 간이 정액 환급이 있습니다. 환급금은 세관에 신청할 경우 내용 심사를 거쳐서 환급금이 결정된 다음 한국은행에서 여러분들이 지정된 은행으로 지급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수출입 개요에 대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